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토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미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에게는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철학,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를 열렬히 존경했습니다. 토미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토미는 깜짝 이벤트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작은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각각의 도덕적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이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근거한 답변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벤트 이름은 이웃 철학자 토미의 상담소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어린 소녀였어요. 그녀는 토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토미 아저씨, 왜 친구에게 친절해야 하나요? 토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 선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친구에게 친절한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선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죠. 토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따르면 사랑과 자비는 가족 내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나이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토미는 어르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함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토미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자연법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나무, 책상과 의자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진지한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토미의 부스를 찾았고 저마다 다른 고민을 들고 왔지만 모두 토미로부터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토미를 이성적인 마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드러운 조언과 자연법, 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는 마치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토미의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단순했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며 우리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자. 이렇게 토미는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풀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성을 통한 도덕적 깨달음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작은 상담소는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토미와 아퀴나스의 지혜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마을은 해외에서도 비밀리에 유명한 유토피아의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과 시시각각 터지는 분쟁들 때문에 피곤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의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과일을 따가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축제에서 어떤 음식이 올해의 음식으로 선정될 것인가를 두고도 열띤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마을 외곽에 살던 현명한 노인 토마스 옹이 마을 중앙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단단히 꽂고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모두가 이기적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읽고 연구한 책들 속에 정답이 있더군. 바로 사회계약론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토마스 옹에게 다가갔습니다. 사회계약론, 그게 무엇인가요?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토마스 옹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본디 인간은 모두 제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일세.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게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고 규칙을 정하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약속을 한다는 말인가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옹은 힘차게 외쳤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의 재산을 존중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체가 정한 규칙에 따를 것이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시할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할 것이다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토마스 옹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일 이 투표를 통해 공정한 법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할 절대군주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인물로 유명한 그러나 아무도 그가 그리 될 줄 몰랐던 빌리 아저씨를 새로운 절대군주로 선출했습니다. 빌리 아저씨는 그간 꾸준히 마을 축제에서 뒤를 정리하던 그 아저씨였지요. 그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리 아저씨는 자신의 노년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마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어색한 기운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홍이 제시한 사회계약의 이론 덕분에 유토피아의 작은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를 믿고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평범해 보였던 빌리 아저씨와 토마스 홍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너그러웠고 갈등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을은 지금도 유토피아의 작은 마을로 불리며 공동체의 정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생활은 바로 사회계약을 맺고 서로 존중하기로 한 그 날의 결단 덕분이었음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깊고 울창한 숲속에 황금사과 나무가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의 사과는 모든 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영원한 젊음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온갖 사람들이 숲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들고 나침반을 맞추며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철학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얽힌 전설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숲으로 들어섰는데 그는 놀랍게도 이른바 자연 상태를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문명을 떠나 숲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숲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숲속에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는 루카스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계곡에서 맑은 물을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황금 사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 숲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나 사과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점차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땅에 관한 권리와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서로 힘을 합쳐 나무를 가로막고 다른 누군가는 사과를 몰래 따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철학자는 늘어나는 갈등을 보며 루소의 사상을 떠올렸습니다. 아, 여기서 바로 루소가 말한 자연상태의 변질이 일어나는구나. 철학자는 사실 모든 인간이 본디 선한 존재이지만 사유재산과 불평등이 그들을 변하게 만든다는 루소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경쟁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나무를 보존하고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나눠 갖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으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차 그 뜻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계약 아래 사람들은 사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세우고 다툼 대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결정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회계약은 황금 사과나무 주변의 조화를 이끌어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작은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루소가 말한 자연상태와 사유재산의 영향, 그리고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협력과 평등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젊음의 비결을 찾아낸 셈입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피터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항상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터는 시장에서 우연히 똑똑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피터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구나. 하지만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법이지. 내가 어떻게 이 이론을 활용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나?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나도 너처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지. 어느 날 삶의 방향을 찾으려 떠난 여행에서 거대한 강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루 종일 강물을 마을로 퍼 올리느라 바빴어.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항상 목이 말랐고 병에 걸리기 일쑤였지. 피터는 노인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내가 처음 한 일은 작은 도랑을 파서 강물을 마을로 유도하는 것이었어. 그 후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강에서 물을 퍼오지 않아도 되었고 자유시간을 얻은 그들은 병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농사와 교육에도 힘을 쓸 수 있었지. 이 작은 변화로 마을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단다. 피터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물었다. 어르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 작은 행동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죠? 노인은 말했다. 효율적 이타주의의 핵심은 바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란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최대의 영향을 비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지. 물기를 트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적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던 셈이지. 그렇다면 나도 작은 행동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가진 자원, 시간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거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야. 피터는 집으로 돌아와 그날의 대화를 곰곰이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그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책이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피터가 선택한 효율적 이타주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피터의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터는 작은 시작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노인의 지혜 덕분이었고 그의 삶은 진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피터 시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작더라도 효율적인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효율적 이타주의의 본질이지요.